안녕하세요. 교재 305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 305페이지 4절 보게 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1번 허가 승인 취소 시정 명령, 2번 청문, 3번 위반 건물의 표지 설치, 4번 영업 기타 행위 허가의 금지 요청. 이런 부분은 이제 6월 달쯤에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기면 5번 보면 이행강정 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이 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갑이 건축법에서 허가 받으려면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갑이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 그럽시다. 무허가로 건축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했는데 얼마 했냐 그러면 한 1000제곱미터를 무허가로 지어놨다 할까요? 1000제곱미터면 대충 300평이네요. 300평 되는 건물을 지어놨다.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을 어긋난 행위를 했으니까 먼저 뭘 해야죠? 처벌을 가야죠. 위반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든가 또는 그 위반된 사건이 경미하다 그러면 벌금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위반된 사건에 따라서 처벌하기 위해서 벌금, 과태료 부과하고 처벌과 별개로 뭘 해야 돼요? 시정명령합니다. 또다시 시정명령 하는데 갑이 처벌하니까 처벌은 달게 받겠다. 즉 벌금은 내겠다. 그리고 시정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불응합니다. 시정은 못하겠다. 이랬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하면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안 하면 또 처벌하고 시정해라.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처벌하면 얘가 하겠지 안 하겠어요? 맞기 싫으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처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부과를 못하니까 똑같은 사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고 시정명령 했는데 그래 내가 처벌을 받겠지만 벌금은 내겠지만 시정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냐는 얘기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겠어요? 대신해 주는 거. 대집행. 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대집행 절차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게끔 심리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줍니다. 압박을 줘서 하게끔 하는 제도가 이행강점 제도인데 자 불응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계고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기간 내에 기간을 다시 줘요. 이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시정하라고 기회 준다. 시정명령하고 두 번째, 이 기간 내 시정 안 하면 이러이러한 금액을 언제까지 부과한다? 시정할 때까지 부과할 것이다. 그걸 갖다 문서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금액도 클 뿐더러 이러한 금액 언제까지요? 끝까지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돈 얼마 내 계산합시다.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죠. 세금 낼 때 자, 제곱미터당 얼마 그런데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10만원, 10만원. 자, 제곱미터당 10만원짜리 건물을 지어놨다. 무허가로. 그러면 가격이 얼마 받냐 그러면 시가 표준이 10만원이면 이 금액의 50%입니다. 그러면 5만원입니다. 곱하기 얼마라겠어요? 얘가 1000제곱미터 큰 걸 지어놨어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이러고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이걸 갖다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1년에 2번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세보세요. 공짜 써줄 테니까. 얼마 나옵니까? 1억 나오죠. 이 금액 언제까지요? 시정할 때까지.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적, 심리적 압박입니다. 압박을 가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 그랬는데도 얘가 이행을 안 한다. 그때는 어찌하죠? 이제 말했듯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해야 되는데 돈도 못 내겠다 그러면 그러면 어쩌면 되고 판단해요. 뭐 하면 된다 그때는 강제 징수한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번씩 계속 부과하는 이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게 되면 이 내용 가지고 실무하게 되면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사무실 딱 오픈하고 있으면 자, 대부분 남자 손님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김씨 같다 그러면 남자 손님이 뭡니까? 김 사장이죠. 여자 손님이 오게 되면 대부분 무슨 여사 아니면 사모님 그럽니다. 중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김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 우리는 이 시급이세요. 이 시급 그러면 우리한테 자 이 사장 나 이거 벌금이 또 날라왔는데 또 들고 보여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돼요.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돈 내라고 나오면 무조건 벌금. 과태료든지 벌금인지 이행강제인지 구분 못하니까 일반인 나오면 또 벌금 나왔는데 또 내라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벌금하고 이행강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벌금은 딱 한 번 내고 끝나는 거 한 번 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내는 건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주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약이 500 나왔다 500 그러면 1년에 얼마 내는 거예요? 한 번에 500 나왔으면 이거를 몇 번 낸다고요? 두 번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내면 얼마 낸다고요? 1000 1년에 1000을 낸다 당연히 1년 1000 내는데 그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위반 벌어들인 수익이면 수익이 1년간 얼마 돼요? 그러면 700이다. 그럼 어찌하지? 시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정하는 게. 700 벌이면 시정했는데 700이 아니라 7000 번다 그럼 시정하겠습니까? 1000만 원 내고 계속 쓰는 게 낫지. 이 정도 내용들은 물론 이러고 설명하면 좀 많을 것 같지만은 실전 가게 되면 부가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로 해서 당신이 벌어들인 게 얼마인가 비교해가지고 시정하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고 그 정도 상담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실무하다 보면 이런 게 의외로 질의가 들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의의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를 갖는 일회성 처벌입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처벌 못한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입니다. 일회성의 제한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을 거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반행위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계속적 반복적 부과 징수함으로써 위반자의 심리적 압박이죠.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에 있고 세 번째 농지법에 있습니다. 중개사 10회 시험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무슨 법이냐?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있다 그 정도 알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봐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뭔가 이행강제금이 뭐냐? 위반 건물에다 뭐 하고 처벌하고 뭐 했다? 시정명령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더라? 불응하더라. 다시 한번 시정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두 번 나가요. 두 번. 그래도 불응한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한다. 그 제도를 보고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한다. 나머지 내용은 딱히 없고 나중에 수업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하냐 그러면 동글뱅이 2번에 기억이 있죠? 2번에 기억. 위반된 내용이 뭐 위반했냐? 건폐율 용적률 초과 또는 무허가 무신고 건축. 박스 안에 얼마 나옵니까? 100분의 50. 밑에 니은벅이 되면 기타는 박스 안에 얼마 나요? 100분의 10. 그 부분을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위반된 내용이 뭘 위반했냐? 위반된 내용이 뭐 위에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그러면 100분의 50. 4개 뺀 나머지 전부 다 뭐다? 100분의 10. 그 금액을 307페이지 3번의 디귿 봐요. 3번의 디귿.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면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회요? 2회 이내에서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게 타겟입니다. 나머지는 더 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제 5절에서 면적, 높이, 층수입니다.
면적 해가지고 첫 번째 대지 면적, 두 번째 건축 면적, 세 번째 바다 면적, 네 번째 연면적. 면적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위에서 딱 바라다 봤을 때 투영이 그죠? 보이는 부분의 면적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대지 면적은 수평, 이게 수평입니다. 투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럼 이쪽 건 여기 보이겠죠? 여기 보이겠네요. 이 면적, 이게 우리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번 법제 40조 1항 단서에 따라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1번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앞전 주에 이 건축법 공부했죠. 건축성 공부했는데 자, 이 도로 막힘이 없죠. 막힘이 없으면 무슨 도로요? 통과도로. 폭은 몇 메타 나와야 돼요? 4m 이상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 이러고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고 자, 이게 가로가 10m고 세로도 10m다. 이러면 이 토지 면적, 이 땅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100이죠. 100제곱미터인데 자, 여기에 지금 반대편에 뭐가 있냐? 하천이 있다. 그리고 이 도로폭 몇 메타냐? 3m 도로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면 이렇게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성이 돼야 되는데 소요 너비에 못 미쳤죠. 4m 되는데 4m가 안 됐죠.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하천. 이쪽으로 후퇴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하천이 있는 쪽에서 얼마만큼 소요 너비 4m만큼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성이 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이 소요 너비에 미다르는 도로와 이 선이 건축성이니까 건축선 사이 이런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얼마가 물러났어요? 1m. 얼마 남았어요? 9m 곱하기 10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100이 맞지만 대지 면적 얼마라고요? 대지는 90이다. 이러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대지에 도시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계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여기 이러고 자 여기에 이러고 이러고 지금 대지가 있고 자 여기도 가로 10m, 세로 10m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도로가 주변에 도로가 없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봤을 때 빨간색으로 도로가 이러고 싹 지나가요. 싹 지나가면서 서로 이류해가지고 막 이렇게 8에서 10m 이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축이 뭐라겠어요? 이 토지 일부가 어디에?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 이게 2m더라. 2m.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요? 서로 뭡니까? 도로죠. 도로. 내 토지의 일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는 어쩐다? 제외한다. 토지 면적 얼마가 맞는데? 100이 맞는데 대지 면적은 100이 아닌 이 부분이 빠지니까 얼마 남았어요? 8 곱하기 10. 대지 면적 얼마다? 80이다. 대지 면적은 8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땅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 얼마라고요? 80. 이 땅을 갖다 누구한테? 자, 갑에게 중개했습니다. 갑이 샀습니다. 갑이. 그래서 내 땅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네 땅 면적 얼마다? 100이다. 100. 대지는 뭐냐? 대지라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면적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를 하면 뭐가 나와요? 건축 면적.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 면적은 80이다. 그러면 20은 뭐냐? 20은 내 땅이냐 남의 땅이냐? 누구 땅입니까? 네 땅인데 현재는 네 땅인데 나중에 국가에서 도로 설치해야 하네요? 설치하겠죠. 설치하면 이 부분이 수용이 돼야 한대요? 수용되겠죠. 물론 뭐 받고? 보상을 받고. 그때는 어쩐다? 그때는 네 땅이 아니다. 수용이 당할 거니까. 수용당하기 전까지는 네 땅 맞다. 수용당하기 전까지는 네 땅 면적 얼마? 100. 수용이 된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80.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애초부터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뭐를 본다? 대지 면적 본다. 이런 얘기요. 대지 면적은 80. 2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대지에 도시계획서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그 시설에 포함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라 이거고. 자, 큰 2번입니다. 건축 면적. 건축물이란 건축물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하고 외벽,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무슨 선이요? 중심선. 포인트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건축 면적이라 봅시다. 자, 이러고 대지가 있다 합시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 그러면 벽에 바깥 벽에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은 뭐라고요? 건축 면적입니다.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점유하는 면적. 2층을 2층 이런 식으로 2층을 갖다 이루어 줍시다. 이렇게 2층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바깥벽 위에서 봐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1층이 바깥벽이겠죠. 바깥벽 중심선. 이제 오른쪽은요. 얘보다는 2층이 바깥벽이죠. 바깥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이게 건축 면적이다. 그럼 이제 이 노란 선은 뭐밖에 안 돼? 너는 1층 바닥 면적입니다. 1층 바닥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2층 벽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2층의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축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축물의 대지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가리고 있는가.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나와 있듯이 지표면에서 1m 이하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지금 대지가 있고 이러고 건축물 이러고 있는데 건축 면적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옆에 이런 게 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높이를 제가 높이 1m 이하다.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포인트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리고 다시 건축물 가로 안에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은 제외.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6월 달쯤에나 설명합니다. 3번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포인트는 중심선, 내부선, 외부선, 경계선, 중심선. 무슨 선이요? 중심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이거죠. 바닥 면적은 원래 바닥 면적 그럴 때는 그냥 바닥 면적 하지 말고 뭐뭐의 바닥 면적이에요. 뭐뭐의 바닥 면적. 이것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게 바닥 면적 개념이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래서 평면을 봅시다. 평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층이 있다 그러고 여기 이러고 2층이 있다고 합시다. 2층 이렇게 종류를 4가지 씁시다. 자, 1층에 따라 우리가 슈퍼 합시다. 여기는 약국을 하고 중개사무소 갑, 중개사무소 을, 그리고 당구장을 한다고 그랬을까요? 이랬을 경우에 바닥 면적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층이라 하고 여기를 2층이라 한다 그러면 1층의 바닥 면적은 이렇게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뭐라고요? 1층의 바닥 면적. 이면서 뭐라고요? 슈퍼 바닥 면적. 둘은 똑같은 거예요. 2층 바닥 이름 되겠죠? 2층 벽,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이게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 하게 되면 이것은 중개사무소 갑의 바닥 면적이요. 이 부분은 중개사무소 을의 바닥 면적이요. 이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약국의 바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닥 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층, 슈퍼 같으면 각층 되죠. 약국은 일부죠, 일부. 그래서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2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지표면인데 땅바닥이고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붕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구역이 안 돼 있죠. 막힘이 없죠. 주유소 가면 종종 나옵니다. 이랬을 때 바닥 면적은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우태,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 그러면 빨리 주소 생각하고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3번 발코니 얘는 4월달쯤이나 합시다. 4월달에. 4번 필로티란 말이 자주 나니까 필로티 그러면 얼른 1층 주차장을 빨리 연상하시고 1층 주차장. 1층 주차장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 가든 간에 주차장이 심각해가지고 자 건축물 이렇게 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 4층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을 갖다 여기 이런 식으로 기둥 여기에 기둥 여기다 기둥 해가지고 자 이 공간입니다. 공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대부분 요즘 뭘 활용해요? 대부분 주차로 활용 많이 해요. 이런 공간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거기 나왔듯이 필로티를 한다. 필로티.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까 말까 조건이 4가지입니다.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까 말까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다닌다. 보행. 그럼 바닥 면적에서 제외. 차가 다닌다. 차량 통행. 그러면 제외. 이걸 갖다가 주차 공간을 쓴다. 그러면 제외. 저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다. 이러면 제외.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 근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장 활용하지 않고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고 제외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가지만 얘가 바닥 면적에 제외되게 되면 이게 한 층이 이러고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얘기요. 읽어볼게요. 필로티. 그 밖에 비슷한 구조 바로 건너뛰고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사람이 다닌다죠. 차량의 주차 공중통행 빠졌네. 차량통행도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옵니다. 공중통행 사람이 다닌다. 차량통행 차가 다닌다. 차량의 주차 공간을 쓴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안 다녀. 차도 안 다녀. 주차 공간도 안 써.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보고 연면적 그럽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요. 이렇게 지금 자 이렇고 지금 대지가 하나인데 이러고 하나의 대지를 합시다. 하나의 대지인데 자 지표면 있고 지표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 1층 해가지고 1층 2층 3층에 따로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 3층 전부 다 100 그럽시다.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는 1, 2, 3층은 전부 다 이것은 주택이고 주택 지하층 100이 있고 여기도 있지만 50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죠. 주차장 이렇게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따로 지어놨다. 이랬을 때 이 대지의 연면적은 얼마냐? 연면적은 뭐라고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건물이 두 동이 있으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연면적 합계입니다. 합계 두 동이 연면적 합계. 하나만 놓고 있을 때 뭐라고요? 연면적. 두 동이 있으면 이 대지는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한 동에 있으면 연면적이라고 두 동 이상 있으면 더해가지고 연면적 합계라고 한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랬을 때 지금 두 동 있으니까 이거는 주택이고 어쨌거나 얘는 뭡니까? 주차장이면 두 동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연면적은 뭐라고요? 연면적 합계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돼야 돼요. 100, 200, 300, 450 얼마입니까? 얘는 450이다. 이게 연면적. 이 대지의 연면적 합계는 얼마다? 450이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 개념 생각납니까? 건폐율은 뭐라고 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항상 그때는 합계 연면적 합계. 이랬을 때 연면적은 얼마냐 이런 얘기요. 이 연면적을 그대로 쓸 거냐 이런 얘기요. 이 연면적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제외한다. 네 가지. 첫 번째 뭐 제외한다요? 지하는 제외한다. 두 번째 지상층에 있는
부속 용도 주차장도 제외한다.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한다. 네 번째,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입니다.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도 제외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 내용 그대로 놓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을 얼마입니까? 한번 해봐요. 뭐 빼고? 지하 빼고. 용적률 할 때는 지하 제외. 두 번째, 지상층, 주거인 뭡니까? 주택이니까. 부속이죠. 부속도 주차장은 제외하고. 그러면 실제 얼마밖에 안 돼? 그럼 이것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30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그냥 연면적은 각층 바닥 합계니까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다 더해라. 450. 용적률 계산할 때는 거기서 뭐를 제외해라?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 일반정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하고 초고층 책 나오면 초고층 준초고층 제대로 나옵니다.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제외. 네 번째,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제외. 층고 설명했죠? 지하층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바닥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6번 층수입니다. 층수란 승강기타,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하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서 수평투영면 잡기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수가 종종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 몇 층짜리 건물인가? 쫙 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입니다. 옥상에 가서 봤더니 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탑입니다. 탑. 승강기가 올라가면 승강기 탑. 계단 올라가면 계단 탑. 이게 3층짜리 건물이냐? 4층짜리 건물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걸 갖다 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자, 건축면적. 먼저 건축면적. 건축면적 계산하고, 건축면적 계산할 때 100 나왔다. 100제곱미터. 자,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계산했더니 이제 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요? 면적이 마일에 10제곱미터 나왔다. 면적이 20제곱미터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층으로 볼까 말까? 그럼 우리나라는 8분의 1이 기준입니다. 8분의 1 기준해 가지고 옥상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그러면 제외, 8분의 1 초과 그러면 포함. 10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어쩐다고요? 제외. 20제곱미터 하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니까 포함. 10제곱미터면 몇 층? 3층. 20제곱미터 하면 4층.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승강기타, 계단탑, 뭔가 탑 있으면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하고 초과하면 포함하고.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3m. 암기야 나중에 문제 풉니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자,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이 건물 몇 m짜리? 20m. 몇 층이냐? 빵 툴 뺐어요. 몇 층이라 할까? 그랬을 때 우리는 4m를 대입해서 몇 층이요? 5층이다. 5층이다. 4번,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일 때, 자,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몇 층짜리 건물이냐? 1층, 2층, 3층이다. 3층. 몇 층이냐? 봤더니 이러고 보이네. 1층, 2층, 3층, 4층 보니 이랬을 때 이쪽에 봤을 때는 4층, 3층. 그랬을 때는 최고 많은 층. 많은 층을 층수로 봅니다. 정리하게 되면 승강기타, 계단탑, 장식탑, 만루 나오면 이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초과하면 포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한 몇 메타?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 거기까지가 건축법입니다. 넘기면 이제 310페이지 5장 주택법 갑니다. 주택법.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주택법인데, 주택법은 이제 크게, 주택법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택법 제1장이 총설인데, 총설에서는 또다시 용어 배웁니다. 제2장이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의 건설은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사업주체라는 용어 나옵니다. 사업주체.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 대의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다. 사업주체. 다른 법은 시행자. 주택법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이걸 보고 사업계획 승인 그려. 그래가지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다. 이걸 갖다가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주택건설 자금 해가지고 크게 5가지 자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인데 주택 공급 이번에 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니만이 그 중에 1법이 여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라는 게 있어요. 청약 통장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장 팔지 말고 그 말 나와요.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투기 과열지구 전매 제한. 그리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택의 관리에서는 주로 공부해야 될 파트가 하자보수 파트입니다. 제5장이 주택거래 신고제도입니다.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주택법은 7문제 나와요. 7문제 나온다 그러면 7문제 나오면은 영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영어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법 영어가 꽤나 많아요. 영어에서 2문제 나오고 2장 건설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예상해야 되고 공급이 보통 1문제에서 2문제 예상해야 되고 이 관리 파트가 안 나오든가 1문제 나오든가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1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문제 나오면 목표를 갖다가 목표를 4문제만 잡아요. 쉽게 나오면 5개도 맞추겠지만 4문제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목표를 4문제만 잡아도 60 넘는 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310페이지 갑시다. 310페이지 1번 총치기에서 1번 처음부터 주택 나왔죠. 주택. 처음부터 주택. 영어에 관한 사인데 영어가 주택 하나밖에 없네. 영어가 막 한 열 몇 가지 나옵니다. 나중에. 자,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크할래요?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부속 토지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돼 안 돼 물어보니까 부속 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체크합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한다. 단독, 공동, 복합 그러니까 복합은 없고 단독, 공동.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함정이 2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준주택이죠. 준주택이라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실로서 이용 가능한 다음의 시설이다. 1번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원래 뭐였다고요? 예, 고시원. 옛날은 고시원,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두 번째 노인복지.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기숙사. 암기해야 돼, 암기. 단순한데 시험 정도 나옵니다. 다음 중 준주택인 것은 준주택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제일 처음에 주택법 만들 때는 3개 있었어요. 주택법 만들 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다중생활시설이 원래는 고시원이었죠. 고시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원래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잘 만든 3개 있으니까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분명히 이것들은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하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 이용 가능해가지고 밑에서 위를 읽었어요. 김동성이 친구가 누구예요? 안토 언어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애죠. 그래서 어떤 데가 가라해가지고 너 그랬거든요. 너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생겼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숙사 생겨가지고 너 기 그랬어요. 너 기 그랬는데 이 고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너 다 기로 암기요. 너 다 기. 너 기다 그러든가 다기 그러든가 하여튼 암기는 해야 돼. 암기는. 분명히 이것들은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이 뭡니까? 이종건생이죠. 이종건생,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법 시간에 주택을 안 받지만 주택법에서는 그래도 주거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주택이 준한데 그래서 준주택이죠. 준주택. 너 다 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 해가지고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 공동 설명 다 했습니다.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은 단독은 몇 개라고요? 1개. 공동은 몇 개라고요? 2 이상. 뭐가요? 소유권이.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소유권이 1개 나오느냐 2 이상 나오느냐. 그 말은 구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구분 등기가 되면 뭐라고요? 공동주택. 구분 등기가 안 되면 단독주택. 차이점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크게 지금 앞전에 단독에는 4개 있었죠. 단독에는 다시 단독,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리고 공간 4개 있었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도 4개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분류한 게 이거 무슨 법에서요?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모든 건축물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축물 중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것 좀 잘 봐봐요. 공동에는 뭐가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건축법은 기숙사를 뭐로 보지만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준주택으로 본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숫자를 암기하라고. 다 중 뭐라고 했어요? 다 중3, 중3 그러면 3층 이하 연면적 얼마라고요? 330이요.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다면 합계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이고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요? 5개층 이상이고 연립은 4개층 이하, 다세대도 4개층 이하. 연립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積 660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 이하다. 이걸로 구분했죠.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311페이지 위에 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밑에 주택에 분류해가지고 대지 한 층 바닥 얼마다? 200. 몇 층짜리 있다? 5층까지. 1번 모든 층이 주택이면 그건 뭐다? 아파트. 2번 1층이 음식점이고 나머지 2, 3, 4, 5층이 뭐라고요? 주거용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건축물이 한 동에 있으면 건축물의 종류가 1호부터 몇 호까지요? 28호. 건축물 종류 1호부터 28호까지인데 건축물이 이러고 건축물이 한 동에 있으면 그 중에서 명칭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마음대로 나와야 돼요? 명칭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지 마음대로 나와야 돼요? 송도 가게 되면 뭐 70짜리 건물에 제일 밑에다는 판매용수고 송도 가게 되면 1층부터 15층까지는 판매, 15층부터 30층까지는 주거용, 30층부터 50층까지는 업무용, 50층부터 70층까지는 주거용. 이거 명칭을 뭐라고 붙일까 이거?
판매라고 할까요? 주거라고 할까요? 업무라고 할까요? 1번부터 28번 안에 복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는 거예요. 복합 그런 게도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서는 절대 명칭이 하나 나온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건물의 명칭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 15층까지 뭐라 붙는다? 판매시설. 16층부터 30층까지 뭐라 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31에서 50층까지 뭐라 한다? 업무시설. 51에서 70까지는 다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명칭이 4개 붙어요. 4개. 명칭이 4개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층이 음식점이고 나머지 2, 3, 4, 5층이 주택이다 그러면 1층은 뭐로 받고 음식점이니까 일반 음식점 2종 건설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2, 3, 4, 5층을 묶어가지고 한 층 바닥이 얼마요? 200이니까 얼마 됐어요? 800 됐으니까 그러면 뭐다고? 그것은 연립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명칭이 2개 나와요. 2개. 그 다음에 3번 보면 2층이 상가 소유 형태가 구분 소유 여부에 따라 다세대 또는 다가가 되는데 지금 2층이 상가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게 지금 5층짜리인데 자 5층입니다. 자 한 층 면적이 얼마라고요? 한 층은 200제곱미터. 1층, 2층은 자 여기도 상가고 여기도 상가다. 3층, 4층, 5층은 자 이거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그러면 얘가 상가니까 얘는 상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1종 근생, 2종 근생 그렇게 갈 것이고 분명 1종 근생, 2종은 분명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 둘은 할 때 1종이든 2종이든 뭐가 들어갈 것이고 근생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 난 다음에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이것은 나머지 3개층은 뭐냐 3개층은 일단은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층? 3개층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 작계가 얼마라고요? 600입니다. 딱 600. 이러면 뭐를 볼 것이냐? 3개층이면 뭐고? 3개층 이하고 이거죠. 이거. 600이니까 얘는 안 되죠. 600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얼마라고요? 600이면 660 이하 되죠. 초과니까 안 되죠. 660 이하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요. 그럴 때 소유자가 뭐라 하냐?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해가지고 자 1층 소유자 갑, 2층 소유자 을, 3, 4, 5층 묶어서 3, 4, 5층 소유자 병 이런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주택인데 뭐가 된다? 이것은 다가구요. 단독에서 다가구, 단독에서 다가구. 근데 자 여기 3층은 소유자 A, 4층은 소유자 B, 5층은 소유자 C 이러면 뭐가 된다고? 이러면 다 세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냐 따라 가지고 그게 봐봐요. 소유 형태가 구분 소유가 되냐 안 되냐. 구분 소유 된다 그러면 뭐가 되고? 다세대 되고. 구분 소유가 안 됐다 그러면 다가구가 됐다 이런 얘기. 처음 문제가 1층, 2층은 5층짜리 건물에서 1층, 2층은 상업용 쓰고 나머지 3, 4, 5층을 주거용으로 쓰는데 이거는 뭡니까? 절대 이런 식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할 뿐이지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2절 주택종합계획입니다. 주택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은 6월 달쯤에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의 출제 안 돼요. 공법만 한다 그러면 아예 설명도 안 해요. 근데 주택종합계획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학개론 공부하면 주택 정책 파트 가서 또 나와요, 얘가. 정책 파트에서 나오는데 학개론 시간에 설명 안 해요. 공법에서 배웠죠? 그거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버리면 문제는 공법에서는 이 정도는 과감하게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이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포기. 1년에 끝내야지 무슨 10년 공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근데 10년에 한 번 나면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택종합계획 우리 시험에 2번 났으니까 공법은 2번 났으니까 포기해야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개론 가가지고 또 나오니까 얘가 다 포기할 수 없고 꼭 필요하고 몇 개만 툭툭 찍어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해가지고 3절이 주택에 건설해가지고 1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봐봐요. 1번 사업주체란 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대의적 사업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법이니까 당연히 주택건설을 해야 되고, 주택건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 있어야 되니까 대지조성. 그럼 주택건설 사업도 해야 되고 대지조성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 대지조성 사업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 해가지고 뭐 받아야 돼요? 승낙받습니다. 승낙.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허가 그런데 주택법은 명칭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 이 법에서는 사업주체.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는 구별의 실익이 없고, 단지 사업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토지공사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고. 5번 등록사업주체, 줄좀 끄면 등록사업주체. 6번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이. 7번 주택조합도 있고 8번 고용자도 있고 9번 토지소유자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5번 등록사업자란 말이 필요합니다.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주체, 등록사업자 그럽니다. 등록사업자. 밑에 2번 봐봐요. 등록사업주체. 연간 책값이죠. 연간. 연간 그 말은 1년 동안, 1년 동안.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1세대 함께 건축하면 30세대. 또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도생 들어봤나요? 도생? 도생? 도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또 실무한다고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실장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밖에서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이 대부분 실장입니다. 실장.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실장인데, 실장들이 도생 그러니까 저는 왜 도생이라고 할까? 실장들이 도생을 설명하는데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공부 좀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도생이, 이 친구들은 도생 말 들었는데, 도생 그러면 요즘 분양한 거 전부 다 뭡니까? 1억이면 아파트 4채. 이거 들어봤나요? 2천 투자하면 이거 현수막가 얼마나? 2천만원 투자하면 2천만 투자하면 월 45만원 확정. 이런 현수막 못 봤습니까? 봤죠? 수익률이 얼마?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2천 투자해서 월 40 확정해가지고 연 수익률이 말이 13%막 이런 거 하자는 거. 그럼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2천만 투자했다. 이게 도생 중에서 뭡니까? 도생 중에서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원룸인데 얘는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인 원룸형. 그러니까 먼저 도생을 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도생이 지금 빠져버렸는데, 원룸형에다 투자하게 되면, 자, 투자 금액이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얼마다? 7천만원이다. 분양가 7천만원. 자, 융자가 얼마냐? 융자가 5천만원이다. 5천만원. 융자 5천만원.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얼마냐? 2천만원이다. 세금 내고 등기하고 거기까지 하게 되면 2천 몇백 하게 되면 안 오니까 그냥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해요. 실투자 얼마라고요? 2천. 그럼 5천에 대한 이자. 자, 지금 이자 몇 프로 납니까? 3%요? 자, 3%면 3%. 그럼 3% 하게 얼마 납니까? 5, 3, 15. 얼마라고요? 150만원입니까? 150만원? 35니까 나누기 12 빨리 해봐요. 그럼 얼마 납니까? 12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 나요? 10? 네, 12만 5천. 그럼 13만. 자, 한 달에 13만원 잡아주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월세 넘으면 45만원이니까, 자, 45만원 빼십시다. 45만원. 얼마 나옵니까?
3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 나와요? 3, 8, 4. 네, 384만 원입니다. 384만 원. 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빨리 해요.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에 384만 원 나오면 수익률 얼마입니까? 13%씩 넘었네. 15%도 넘었죠. 얼마나? 네. 그러니까 18%? 19.9%? 그러면 연수익률이 얼마요? 19%. 이러고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러고 빼거든요. 이러고. 이런 식으로 수익률 빼고 있는데. 이래서 이건 잘못했네. 연수익률 몇 프로요? 19%.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자가 몇 프로? 3%인데.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도생 중에서 원룸인데 그 중에 실장 중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초보 실장들은 옆에 고참 실장이 도생이니까 따라서 도생 그러는데 도생이 뭔지 몰라요. 도생이 뭐라고요?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이분들이 모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아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봐도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고 뭐 어쩌고 얘기 떠들어야 되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뭐예요? 그걸 모르거든요. 도생이 도시형 생활 저는 결정타가 뭐냐 그러면 주택이라는 거 몰라요. 주택이라는 게 이게 주택인데 사실은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생은 다른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도생은 주택법이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도생은 주택법 나오는데 도생이라는 것은 300세대 미만 건설합니다. 쫙 보게 되면 조감도가 쫙 해가지고 이쁘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자, 이 조감도 보면 딱 해가 옆에다가 이제 건축 계획자는 막 써놓고 난 다음에 총 700세대인데 그 중에서 자 도생이 299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700에서 29 빼면 얼마 나왔어요? 401세대면 401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데 왜 이러고 쓰는지를 몰라요. 왜 도생이 299고 총 700실을 졌는데 700개를 나눴는데 왜 도생이 299고 왜 오피스텔가 401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몇 개까지요? 300 미만이니까 299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5 이하라고 도시형이요? 시골형이요? 도시형.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 지역에만 건설은 도시지역에 관농자는 안 돼요. 관농자는 안 되고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데 건설 형태는 짓는 사람 마음인데 이거는 지금 도생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가 건축해서 살겠다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뭡니까? 전부 다 분양하겠다.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받아서 살겠다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세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명 말하는 수익용이 되는데 수익용 부동산인데 짓는 방법은 연립식으로도 지을 수가 있고 짓는 것은 다세대로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원룸형으로 지을 수 있다. 세 가지 나와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원룸형이 있는데 원룸형은 어떻게 짓습니까? 원룸형은 아파트로도 지을 수가 있고 연립으로 지을 수가 있고 다세대로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아파트로 지을 수 있고 연립지역 다세대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도생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 쫙 해가지고 자요 1층, 2층, 3층, 4층, 5층 합시다. 한 층의 면적을 우리가 한 층의 면적을 200이라고 합시다. 200. 한 층이 바다면 200. 한 층에 200이면 200이면 꽤 크죠? 200제곱미터면 나눠가지고 자 방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한 개 면적을 40제곱미터 해가지고 전부 다 방을 한 개 만들어. 이게 뭐예요?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다 주택. 전부 다 이게 뭐가 구분등기 다 되는 게 분양이니까 다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층이라고요? 5층이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아파트지. 아파트이면서 뭐라고요? 원룸형이에요. 원룸형. 그럼 하나만 딱 집어 이렇게. 한 층만 싹 쳤어 이렇게. 한 층만 싹 집으면 이제 4개층 남았네. 자, 4층이 남았다. 4층. 4층 남고 한 층당 면적 얼마라고요? 200. 2, 4, 8. 그럼 뭡니까 얘는? 연립입니다. 연립이면서 얘는 원룸형입니다. 형태가 원룸형. 자, 한 층만 더 집어 이렇게. 한 층만 더 뗐다. 그럼 이제 3층이네. 3층. 3층이다. 그러면서 600이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다세대가 돼요. 그러면서 원룸형. 그래서 원룸형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연립 지을 수 있고 다세대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주 타겟이 원룸형이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낼 게 없어요. 낼 게. 원룸형을 뭐라는 원룸형은 자 이렇게 중간에 복도입니다. 복도. 자 원룸 들어가 봅시다. 복도 들어가면 자 옆으로 해가지고 방을 쫙 빼면 옆으로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방 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101호다. 101호 102호 103호 쫙 나가겠죠. 102호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는 게 분명히 현관문 있죠. 다 문은 다 있어야 되니까 현관문 옆에 딱 보게 되면 오른쪽에 100% 뭐가 있어요? 신발장 있고 신발장은 다 있어요. 신발장 있고 왼쪽 보면 신발장 있고 오른쪽 딱 보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욕실이 있고 욕실 있고 진주하고 서울하고 차이점 난간난 거 봅시다. 이게 지금 102호인데 욕실 옆에 가서 보면 여기에 주방이 있습니다. 욕실 문이 이러고 있고 근데 여기에 주방 있고 싱크대 있고 여기에 가스레인지인데 그 가스레인지가 불이 안 나는 가스레인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 그 인덕션입니까? 어떻게 잘 알아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네. 아니 저는 이게 지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방 가서 이게 난로는 난로인데 불이 안 나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뭡니까? 그랬더니 전기난로. 지방 가서 얘기했더니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방하고 서울의 차이점이에요. 서울은 바로 인덕션 난로 지방에서 몰라요. 제가 세 군데 딱 가서 말하니까는 여기서 말하면 이게 전국 방송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 뭘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제가 A, B, C 갔는데 A라는 동네가 가장 몰라요. 인덕션이라는 말을 갖다 거의 몰라요. B 가니까 한 3분의 1은 알아요. C 가니까 한 3분의 1 알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는 이게 아마 전파가 안 된 모양이요. 이게 화재가 안 나고 좋아요. 화재가 안 나고 불꽃이 없으니까 전기가 지나서니까 이 밑에는 100% 뭐가 있어요? 세탁기 넣어야 되는 세탁기 넣고 드럼스타기 넣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가 지금 원룸은 전부 다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하는 거. 일반인들은 우리가 연립 원룸하고 연립 원룸 그런 거 분양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개인이 집 져가지고 전부 다 원룸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원룸 만들어 방 하나씩 해주고 돈 얼마 받는 거. 이거는 단독주택이고 단독이면 이건 구분등기 안 되고 있으니까 단독이고 이거는 구분등기 되게 뭐 이것은 공동이고 그럼 이것은 단독으로 해놓은 원룸은 대부분 여기에 베란다가 들어가요. 베란다가 지 마음이니까. 근데 공동의 원룸은 베란다 들어가면 안 돼요. 구분하면 안 되고 딱 막아서 이쪽이 되든 자고로 이쪽이 되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일러 있어요.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룸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원룸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이게 도시형성은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저렇게 욕실하고 화장실하고 주방은 부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뭐래요?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저기 있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공간이 몇 개입니까? 하나의 공간이다. 하나의 공간. 그러면서 이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이 30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평을 하게 되면 대충 9평 돼. 9평. 방 하나가 9평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방 한 칸이 크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30 이상이면. 그러면서 세 번째 원룸의 면적은 14에서 50제곱미터다. 네 번째 지하층에는 하지 마라. 지하층에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도생에서 도시형 생활 때 원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니까 욕실하고 부엌은 있어야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 하되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할 수 있다. 면적은 14 이상 50여를 하고 그리고 지하층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가 지금 뭔 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들고 나오면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서. 자, 사기꾼한테 제일 먼저 당한 사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구랍니까? 예? 군인이요? 예, 경찰 그러던데 경찰. 말도 안 되게. 예. 그리고 군인 그러대요. 그리고 공무원 그러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 그리고 교직에 있는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전부 다 피카피카요. 근데 이분들이 좋은 게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이 많이 알 것 같은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순수하게 모르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겟으로는 진짜 좋답니다. 타겟으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사기 당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할 것 같은데 쪽팔리니까 안 한대요. 아니 평생 거기에 있던 사람이 사기 당했을 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기다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퇴직금 들고 나오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예요. 사자지 봤을 때 먼저 본 임자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 들고 나와가지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방이면 이걸로 이제 50년 갖다 앞으로 지금은 100세 해가지고 40년 50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많이 했냐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짓는데 아니면 사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 면적이 만약에 150제곱미터다. 150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40평 되겠네. 40평? 얼추 될 것 같은데? 30평 된가? 그럼 이걸 나눠가지고, 자, 나눠볼게. 나눠가지고 4개 넣으면 4개. 4개 나누면 얼마 됩니까? 160 해줄게, 160. 계산이 쉽게. 160.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40. 40이면, 그러면, 40이면 이게 몇 평 되겠어요? 9평 됩니까? 9평? 9평 넘겠는데? 3, 12평, 12평 정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원룸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분양돼요, 분양. 이거 분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원룸 해가지고 원룸을 갖다가 분양 안 되게 단독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단독주택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공동을 해가지고 12평 정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세는 주택 분양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꼭대기층은 하나로만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여기는 주인이 살고 나머지 전부 다 세줘가지고 월세 한 4, 50만원 4,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이제 버틴다는 얘기요. 이런 개념을 해놓는 거.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거는 원룸이고 이거는 원룸이니까 전부 다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되는 거요. 필요하면 분양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룸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85를 넘으면 안 돼요. 얘는 160이에요. 160. 그러니까 얘는 도시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가 들어있게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 이걸 보고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 퇴직자용. 이렇게 짓는 게 이게 소득을 꽤 많아 이게 많았단 얘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30이다. 지금 312페이지 맨 밑에 등록 사업자 설명하려고 지금 연간 줄 거면서 연간 1년 동안 단독 20호 1년 동안 공동 20세대 도생이면 30세대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그게 주로 이겁니다. 퇴직자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는 30세대입니다. 그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연간 또 줄 거예요. 연간 이 포인트가 연간입니다. 1년 동안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체크합시다.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근데 그 숫자는 우리가 암기 좀 해줘야 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그랬으니까 1년 동안 연간입니다. 1년 동안 단독주택 우리가 호구는 호. 단독은 호니까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입니다. 공동은 세대 그래 세대 20세대 이상. 공동은 20세 이상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생은 전부 다 공동이지 단독이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부 다 공동. 근데 자 도생이다 그러면 그때는 30세대 이상. 도생 중에서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퇴직자용 그럼 알아먹어요. 퇴직자용. 퇴직자용은 몇 세대라고요? 30세대. 또 연간 대지입니다. 대지.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이 규모 이상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이제 등록사업자랍니다. 등록사업자. 이 명칭을 빨리 익혀야 돼요. 등록사업자 명칭. 이 개념을 알아야 나중에 도시개발법 시간에 등록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도정법 시간에 등록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등록사업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등록사업자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등록사업자는 간단하게 1년 동안 20, 20, 30, 30만 명색에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명색의 건설회사가 1년 동안 이만큼 못한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 때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전부 다 뭐라고요? 등록사업자 이러고 생각해야 돼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이 용어가 필요하니까 다른 법에서 써야 되니까 등록사업자가 뭡니까? 그러면 주택법에서 쉽게 말하면 주택법상 건설업자인데 주택법에서 1년 동안 20, 20, 30, 30만 하려고 국장에게 등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뭐라 한다?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개발법하고 도정법 할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자가 그 2번 등록사업주체 민간사업자 오버해죠. 등록사업주체. 그럼 뭐라? 원래 등록사업주체 이 말 대신에 등록사업자 그래요. 등록사업자.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누군가는 알아야 됩니다. 자,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